일자리가 얼마나 안정적인가, 소득이 얼마나 안정적인가에 따라서 누군가는 병원에 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고, 한국이 유일한 그런 상병수당이 없는 OECD 회원국이 됩니다. 2022년, 그러니까 내년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제 6개 지역에 263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 사업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 시범 사업은 앞으로 3년간 진행이 돼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구체적인 상병수당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에 있는 정혜주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사시는 4인 가족이고, 아빠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213만 원의 월급을 받고, 엄마는 이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시면서 105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달에 가구 지출은 27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대장암이 발병하게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병원비도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아버지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거겠죠. 이제 그 대장암 발병 이전에는 한 달에 48만 원 정도가 남는 그런 가계였는데, 대장암이 발병된 이후에는 한 달에 280만 원 정도가 모자란 가계가 되게 됩니다. 보통 완치를 판정하는 5년 기준으로 다시 보면 2,880만 원 정도를 모을 수 있었던 집이었는데, 결국에는 1억 6,800만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됩니다. 좀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내용은 2016년이라고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어떤 가상의 가족이었다면요, 저희가 작년에 2020년에 입원한 적이 있는 그런 서울 시민분들의 비용 내역을 살펴봤더니 사실 가장 큰 빨간색 네모는 소득 감소액으로 평균 136만 원 정도였고요. 그 다음을 차지하는 것이 의료비로 평균 110만 원, 간병비가 23만 원, 그리고 교통비가 14만 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의료비에 대해서 주로 생각을 했지만, 지금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은, 그리고 앞에 우리 그 대장암에 걸리셨던 그 분의 케이스에서도 보여지는 것은 소득 감소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계에 훨씬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득 상실, 병원비, 간병비 좀 중요한 그런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 병원비는 저희가 건강보험으로 보장을 계속 하고 있고 모든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소득상실과 관련된 부분은 회사에서 사실 유급병가를 주는 회사들이 있죠. 그래서 유급병가 제도가 잘 되어 있는 회사들은 좀 아파도 회사를 쉬고 집에서 회복을 하거나 병원에 가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걸 도와주게 되어 있는데, 일을 하다가 아픈 것이 확실한 경우, 여기에서 업무상 상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보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업무와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거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비업무상 상병의 경우에는 이것을 보통 보장하는 제도가 상병수당인데, 우리나라에는 이 상병수당 제도가 아직까지 없어서 최근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급병가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일하지 못할 때 휴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 기간에 상실된 소득에 대한 보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유급병가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145개국이 보장을 하고 있고요. 102개국, 즉 70%에서 한 달 이상의 유급병가를 법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정병가가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연월차 휴가에 대한 규정만 있고 병가에 대한 규정은 없어서 임의병가라고 불려지고요. OECD 국가 중에 법정병가나 업무상 상병이 아닌, 그러니까 비업무상 상병에 대한 해고 금지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아일랜드, 멕시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정병가가 있습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법정병가가 없으니까 단체 협약으로 제공을 해야겠죠. 그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병가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제공되는 기업은 전체의 21%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불평등이 좀 커서 5인 미만 사업장은 12%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상병수당입니다. 이것은 일하는 사람에게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할 때 그에 대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미국의 사회보장청에서 경년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182개국 중에 상병수당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174개국, 상병수당이 없는 나라가 8개국에 불과합니다. 저희와 같이 상병수당이 없는 나라는 이제 마샬 제도, 가나, 세네갈 이런 나라들이고, OECD에서는 한국과 미국인데요. 미국의 경우는 사실 그 주별로 유급병가가 도입되어 있는 주들이 있다 보니까 또 연방제 국가이고, 그래서 그것까지도 법정 상병수당으로 이제 고려를 한다면 사실은 한국이 유일한 그런 상병수당이 없는 OECD 회원국이 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자라던가 자영업자라던가 아니면 근로자이긴 하지만 고용주가 명확하지 않은 일용직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지역 노동자, 다시 말하면 이제 건강보험 제도상의 지역 가입자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은 사실 전혀 아무런 보장이 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사실은 보호하고 있는 것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 코로나 상황과 함께 이제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논의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확산이 되고, 또 특히 취약한 그 노동자 계층에서 뭐 열이 나고 아프고 함에도 불구하고 뭐 하루 이틀을 쉬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또 코로나가 확산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저희 코로나 방역 초기에 발생을 하다 보니까 2021년, 그러니까 올해 이제 발표된 K-뉴딜 중에 이제 상병수당 내용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2022년, 그러니까 내년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제 6개 지역에 263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 이 시범사업은 앞으로 3년간 진행이 돼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구체적인 상병수당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 그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또 그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저희가 이제 미충족 의료라고 하는 용어로 보통 부르는데요. 그 비율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임시직, 일용직이나 이제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자의 경우는 하루 일하지 않는 것이 그대로 손실로 넘어오기 때문에 병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분들이 조기에 치료를 받고 조기에 회복해서 좀 더 건강한 몸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을 좀 이렇게 혼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 따라서는 유급병가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뭐 정부가 제공하는 상병수당을 쓰도록 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유급병가와 상관없이 그냥 처음부터 상병수당 제도를 제공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국가적 차원의 상병수당은 없는 상황이고요. 앞에서는 주로 유급병가 제도와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와 한국형 상병수당의 전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는 2018년 12월 14일 조례가 제정되어서 그 다음 해인 6월 1일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이어서 울산시 유급병가, 고양시 유급병가, 대전형 유급병가에 관련한 조례들이 제정되었고요. 2021년에 고양시 유급병가와 대전형 유급병가 제도가 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도들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중위소득의 100%, 120%, 150%, 그래서 그 소득의 이하가 되는 근로자들을 보장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주로는 입원 발생 시 그 입원 일당 그 지역의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급 방식은 현금이거나 지역화폐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는 특히 좀 일찍 시작하기도 했고, 그 사이에 많은 발전을 이루어서 2021년 9월 9일부터는 이제 백신 휴가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대상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한 이유는 이분들이 고용주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였습니다.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경우, 특수형태 근로자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이런 분들이 대부분 건강보험에 이렇게 지역가입자로 되어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 지역가입자 중에 취약노동자를 대상으로 서울시가 병가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입니다. 지원기간은 연간 최대 14일로 입원 13일, 그리고 공단 일반 건강검진이 하루이고요. 2021년부터 입원에 연계된 외래가 3일이 포함이 되는 형태로, 그래서 외래 진료에 대해서도 일부 보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하루에 85,610원으로 21년 서울시 생활임금이고요. 서울시 생활임금이 계속 높아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 금액도 계속해서 증가할 예정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를 활용하시려면 입원이 발생하신 이후에 원래는 보건소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관련 업무를 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이제 서울시가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자격 요건 같은 것들 검토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의 최근 2년간 그 현황을 보면요. 성별로는 남녀가 좀 비슷하게 이제 활용을 하셨고, 아무래도 검진보다는 입원을 훨씬 더 많이 활용을 하셨고, 연령은 주로 중고령층에서 많이 사용하셔서 가장 많은 것이 50대와 60대, 그 다음이 40대, 70대, 80대 이런 순서였고요. 가구 원수는 1인 가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자가 가장 많이 활용을 하셨고, 그 다음이 일용직 근로자였던 특징이 있고요. 신청 질환은 압도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신생물, 소화계통 질환 이런 순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91%,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만족도를 표시하셨고요. 그 만족도 조사의 특징은 사실 비선정자 분들도 만족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점이에요. 지금은 내가 받지 못하지만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또 선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믿고 있는 게 개인보험밖에 없는데 이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고 챙겨주는구나. 이렇게 우리나라가 선진화되어 가는구나. 서울시가 너무 멋지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지원 금액이 충분한가? 라고 하는 질문에는 76%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생계 유지에도 76%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이제 중학교 졸업 이하거나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낮은 학력을 가지신 분들께서 더 높은 만족도를 표시하셨습니다. 특히 그 이전에 몸이 좀 불편했는데도 계속 일을 하시던 분들 70%가 의료 이용이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실제로 몸에 이제 불편함이 있는 분들의 조기 치료, 적기 치료에 이 제도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작년 자료를 좀 보면요.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지원금에 대한 질문들을 했는데요. 56%가 경제적 안정이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 다음이 30%가 심리적 안정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생계 유지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삶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불안하지 않고 그런 심리적인 효과도 이 제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의 지원금을 어디다 사용했냐라고 여쭤봤더니 제일 많은 54%가 의료비에 사용했다고 하셨고, 그리고 40% 정도는 생계비에 사용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생계비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이 식비였고, 그 식비로 가장 많이 돈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청년층과 노년층이셨어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는 굉장히 그 목적에 맞게, 그리고 지금 당장의 어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형 상병수당은 내년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치게 되어 있고요. 그 시범사업 이후에 모델을 확정해서 도입되는 것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는 현재 14일을 보장하고 있고, 아마 한국형 상병수당은 일부 대기를 둘 것 같은데, 그 대기 일수에 따라 아마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의 보장 일수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는 3일 혹은 7일의 대기일을 두고 그
그 이후에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를 보장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시범사업은 6개월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 상병 발생 이후에 필요한 그 첫 번째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날짜가 1년 6개월이다 보니까 사실 이 상병수당이 1년 6개월 동안 보장되지 않으면 굉장히 큰 공백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논의는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로 논의가 되고 있고요. 정액제,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처럼 일당 얼마가 정해져서 주는 정액제 혹은 나의 기존 임금의 몇 %를 주는 정률제 중에 하나로 아마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의 특성과 현황 그리고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과 관련된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아프면 쉬어야 한다, 아프면 쉬자 이런 권리들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가 또 한국형 상병수당의 도입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 잘 활용하셔서 서울시에서도 많은 분들이 아파도 아픈 몸을 끌고 이제 일하시지 않고 편히 쉬실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고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